짜잔, 민규쌤입니다. 자, 6단원이고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주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정의예요. 정의. 우리 기존 5단원에서는 경제를 다뤘고요. 6단원은 정의입니다. 자, 정의도 우리 크게 중단원 3개로 나눠서 다룰 텐데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럼 이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 학자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불평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순서대로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정의의 의미 그리고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 목표 보고 시작할게요.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의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의의 의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정의라고 하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만 막상 이것이 뭐야 라고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특징이야. 우리가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지는 잘 알아. 그런데 그게 뭐지? 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 일단 한글로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네. 자, 이거 지금 이 첫 번째 정자가 바르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자가 옳다라는 의미지. 바르고 옳은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야. 바르고 옳은 것. 한자로는 그렇고요. 영어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니? justice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어근이 되는 just라고 하는 건 딱 맞는 것을 의미해. 딱 맞는 것.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을 just라고 합니다. 단지 딱 제한하는 거야. 딱 맞는 거잖아. 이 딱 맞는 것, 이것이 어근이 돼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국에서 몇 달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영문판 제목 What is Justice 였잖아. 아무튼 Justice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은 딱 맞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쭉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그럼 정의가 뭐야? 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 첫 번째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을 정의라고 봤대요. 플라톤은 어떻게 했냐면 각자 가진 재능, 소질에 따라서 소질에 맞게 역할을 맡기는 것,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보았어. 그래서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소질에 맞게 국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다 뒤에 것도 자세하게 볼게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자는요. 천하의 바른 정도를 이루는 것. 이 바른 정도, 바른 길이야. 당연히 가야 할 마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해. 공자는요.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 정명은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야. 특히 직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그리고 장사꾼은 장사꾼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각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 정도, 모든 사람들이 정도를 이루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공자는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했대. 오케이? 그러면 교과서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첫째,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지켜온 보편적인 가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한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자, 그리고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자,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어떤 행위에 대한 포상을 줍니다. 성적이 오른 학생들에게 10점이 오를 때마다 문상 5,000원을 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10점 향상했고요. B라는 친구는 또 10점을 향상했어. 그럼 내가 문상을 주기로 했으면 얘는 몇 개 줘야 돼? 얘도 1개를 주는 것이고요. B도 1개를 줘야 된다는 것이지. 동일한 경우는 지금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그런데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거야. 자, A는 10점마다 1개씩 준다 그래서 20점을 올렸어. B는 10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A는 몇 개 줘? 2개를 주겠고 B는 1개를 주겠죠.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대우를 하고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야 공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거야. 지금 B는 그러면 왜 A는 2개 주고 난 1개 줘요 라고 할까? 아니야. 왜? 10점마다 1개씩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10점이 오른 왼쪽의 상황에서 A는 1개를 주고 B는 2개를 줘. 그럼 A의 입장에선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그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를 하는 거야. 이 경우 당연히 포상뿐만 아니라 처벌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의 혹은 재화의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됐죠?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이런 정의가 바로 공정한 배분을 추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정의. 자, 정의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회적 이익, 부담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적합한 몫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라는 건 각자가 받아야 할 적당한 몫. 그게 적당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기고 균열이 생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오케이? 그거 하기에 앞서서 조금만 더 나아갈까요? 지금 그래서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요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요것을 어떤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정의를 여러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나가서 보편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로 구분을 했어. 여기서 보편적 정의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선, 공동의 이익과 그리고 덕을 장려하는, 게다가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되는 정의, 이것을 보편적 정의라고 합니다.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법을 준수하는 거야. 이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지.
네,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정적 정의 혹은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라고 해.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주는 것, 이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하고요. 기여에 따른 배분, 기여에 맞게 배분하는 것,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시정적 정의는 어떤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야. 그래야 정의로워진다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해주는 게 정의야. 그것을 시정적 정의라고 해. 자, 그리고 여기선 같은 가치를 등가 교환하는 경우, 어떤 걸 교환할 때 같은 가치의 물건이나 재화를 교환해야지 그것이 정의야. 누구는 100만원짜리 물건을 주고 누구는 만원짜리 물건을 주고 바꾸면 그거 정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환의 결과가 정의로운 것, 결과가 공정한 것, 이것을 교환적 정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중에서 특히 이 분배적 정의에 국한해서 이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정의의 역할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정의의 역할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 중에서 주로 분배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의 역할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 분배의 기준이 된다. 두 번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 제도 개선 및 발전의 기준이 된다. 요 세 가지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분배의 기준. 첫 번째,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동체가 이룩한 성과와 공동체가 져야 할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각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맡은 역할을 잘 분담하고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분배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잘 세워놔야 개인의 선과 공동의 선이 조화롭게 유지가 된다. 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으뜸이야. 으뜸으로 생각하는 가치야. 자, 그래서 요 개인선과 공동선의 개념은 교과서 167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 그리고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쓸까요? 개인의 행복, 그리고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의 핵심이 개인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이 공동선은 으뜸되는 가치가 공동체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 이것을 중요시하고요. 개인과 공동체 중엔 어떤 것의 이익을 중시한다? 당연히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잘 세워져 있어야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잘 유지되어야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이 개인선과 공동선이 각각 지나치게 강조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자, 개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나눠서 보죠. 자, 개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소홀해져? 공동선이 소홀해지겠지.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타인에 대한 권리가 침해가 될 수 있지. 타인, 특히 사회 구성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요. 내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인 공동선이 훼손될 수 있다. 이 공동선이 훼손되다 보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반대로 공동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위축되겠죠. 그리고 개인이 분명 희생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개인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전체주의, 국가주의의 폐해로서 작용하는 것이거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정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대. 왜? 공동선과 개인선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제도의 개선 및 발전의 기준이래. 과거에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인권문서를 제정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초단순화, 과거 시민혁명 기억나? 인권문서 기억나? 여기 나오니까 정리 한 번 더. 우리 시민혁명의 사례 밑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의 사례, 영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프랑스, 미국. 순서 연대손으로 씁시다.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 다뤘고, 그 결과 채택된 인권문서 권리 장전이 있었지.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있었고요.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인권선언문이 있었어.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여기는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됐지. 자, 이건 다 배웠던 거니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당시에는 이 시민혁명들이 무엇을 얻고자 했어? 우리 이거 인권 파트에서 다뤘던 거잖아.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어. 자유권과 평등권이란 말이야. 그치? 왕권의 자의적인 행세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그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왕이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해서 개인선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그치? 인권문서 제정으로 나타났고요. 이후에는 헌법 가치의 이런 기본권, 정의 개념이 포함되고 법률로서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사회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정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로서 정의가 작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정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한번 보죠. 공공의 이익, 공익의 조화 라는 것이지. 자, 지금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거야. 맞지? 이거 공익이야, 분명. 그러면 개인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이나 개인의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제한해.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인권, 기본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정의라는 개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 예로 추가적인 사례로 소수 집단의 우대 정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이후에 현재는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들, 뭐 또 다른 사례로는 여성이나 혹은 뭐 노동정책, 이런 것들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선과 공동선을 비교하고 어떤 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레미제라블을 통해 본 정의의 모습, 자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첫 페이지에 생활 속 이야기라는 게 나와 있고요. 가상의 상황으로 한 과학자가 희귀병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는 거야. 첫 번째는 연구 비용을 계속 줄 수 있는 자본가, 그리고 만든 과학자, 그리고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 한정된 재화를 배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뿐이란 말이야.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기준이 정의인데 이런 정의가 서로 다르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정의의 의미와 역할 중에서 나머지는 설명을 다 했고요. 요 개인선과 공동선의 개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고전 속의 사회 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다음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의 내용 중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소크라테스가 묻기를 트라시마코스 선생,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답변이 정부는 통치자의 이익을 유지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법률 위반자로 낙인 찍히고 형벌을 받습니다. 통치자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입니다. 요렇게 트라시마코스가 생각을 했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세상의 모든 기술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면 법에 의해 실현되는 정의 역시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정의의 기준이 시대나 생각하는 인물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재화를 나눌 것인가에 해당하는 분배적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열린 생각, 이 답변은 예시 답안은 무시하십시오. 말 그대로 예시이고요. 소크라테스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본 정의의 모습이야. 레미제라블 요거 본 적 있나요? 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는 일종의 뮤지컬 영화였죠. 요 시대적 상황을 조금 더 알면 좋은데 1789년 우리가 프랑스 혁명도 다뤘으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1810년대에
14년, 15년에 빈 회의가 열리고 빈 체제가 수립되면서 대실패해.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계속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상 종결되는 게 1848년 2월 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걸 다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있었던 1832년에 지금 민중봉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봉기야.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프랑스의 상황은 되게 열악했다라는 것이지. 당시 이제 장발장이 조카들을 위해서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정의의 문제가 나타나요.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빵을 훔쳤다고 해서 징역을 5년씩이나 살지 않아. 벌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난한 장발장은 과도하게 벌을 받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뒤에 쭉쭉쭉 나가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서는 장발장이 겪는 일들을 통해 서민들이 실제로 한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던 사회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 입양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으로서 양심과 정의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려는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장발장은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다가 결국 정체가 드러나 자베르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냉혹한 법의 집행자인 자베르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다. 엄정한 법 집행 이전에 중요한 것은 사회를 둘러싼 모순과 불평등의 수정이라는 정의에 대한 갈구이자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영화 속에서 곳곳에 지금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